경제 위기급으로 환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죠. 최근에도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2조 원 넘게 팔아치우니까 현재 환율이 1,470원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만 더 오르면 환율이 1,500원을 가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고환율, 고물가라서 먹고 살기가 이렇게 힘든데 환율이 1,500원이 넘어가게 되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동안 역사를 보면요, 환율이 1,500원을 넘었던 적은 딱 두 번이 있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1달러당 2,000원까지 올랐었고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1,575원까지 올랐었죠.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지금도 금융위기급으로 환율이 오른 상태고요. 환율로 봤을 때는 경제 위기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나라 경제가 망가질 대로 망가져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주변을 보면요, 걱정하는 사람만 걱정하고 밖을 돌아다니다 보면요, 여전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 국민이 다 같이 가난해지고 있으니까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살 사람은 살아야죠. 그럼 도대체 왜 환율이 이렇게 금융위기급으로 오르게 된 걸까요? 여러 차례 얘기를 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우선 첫 번째는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 부동산과 제조업 문제가 겹친 게 문제죠.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인구 구조와 함께 추락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빠르게 줄어들고 고령화는 더 빠르게 빨라지면서 생산 가능한 인구가 감소하니까 경제 활력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실제로 최근에는요, 한참 일할 나이인 20대가 70대보다도 적다고 하니까 이런 수치만 보더라도요, 얼마나 인구 구조가 심각한 상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가계와 자영업, 기업과 정부 부채를 모두 합친 한국의 총 부채는요, 6,373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이 수치는 한국 GDP 대비해서 2.4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버블도 문제입니다. 지난 수년간 부동산 불패 신화 속에서 온 국민이 빚을 내가지고 집을 샀는데 그 후유증으로 한국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몰려있는 아주 기형적인 구조와 빚더미가 쌓여서 수입의 대부분이 대출이자를 갚는 데 나가기 때문에 내수 활성화가 되기가 쉽지가 않고, 게다가 제조업 경쟁력도 예전만 못합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신흥국들이 우리나라 기술력을 따라오면서 우리나라가 잘하던 수출 품목들의 우위가 줄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정책 신뢰 문제도 있습니다. 숫자만 봐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신뢰인데 시장은 늘 묻습니다. 이 나라 정부가 위기를 제대로 인정하고 구조 개혁을 할 의지가 있는지 말이죠. 만약에 위기 신호가 뻔한데도 정부가 문제없다, 일시적이라고 하면서 외부 탓만 하고 있다면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나라는 스스로 구조 개혁을 안 하고 안 고치겠다라는 거구나 판단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한국에 돈을 빌려줄 때 위험 프리미엄을 더 붙이거나 아예 있던 돈도 빼게 되는데, 환율 급등 자체보다 무서운 건 그 배경에 깔려있는 한국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입니다. 실제로 1997년 IMF 위기 때도요, 정부는 끝까지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하다고 발표했지만 외환 보유액이 바닥나는 조짐과 함께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니까 시장이 먼저 등을 돌렸었죠. 실제로 지금도 정부와 언론은 최근에 환율이 급등하게 된 이유로 환율 오적이 문제라고 말하면서 환율 급등의 원인을 내부가 아니라 외부 탓으로 돌리고 있죠. 안 그래도 원화값이 쓰레기가 되고 있는데 내년엔 올해 국가 예산보다 8.1% 늘린 55조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환율 급등 문제를 잡으려고 하기보단 계속해서 원화를 찍어내는 정책들이 나오니까 국민들은 물론이고 기업과 외국인들까지 원화 가치가 쓰레기가 되는 걸 우려해서 원화를 버리고 달러를 가지려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환율이 왜 올랐는지는 알겠는데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해서 계속해서 오르게 된다면 우리 생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게 되면 기업부터 시작해서 서민들까지 원화로 들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공포심리가 퍼지면서 달러를 더 매수하려고 하게 되겠죠. 실제로 이미 올해 들어서 이런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개인 외화통장 계좌 수는 2023년에 703만 개에서 2025년 8월 초에는 1214만 개로 1년 8개월 만에 거의 2배로 폭증했다고 하는데, 다들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쌓아두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같은 이유일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정부가 내는 정책이나 말을 봤을 때 원화 가치가 떨어질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이죠.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피땀 흘려서 번 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가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돈의 판이 달라지게 되면요, 소비 형태도 비정상적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원화 가치 하락이 가속화될수록 자동차, 냉장고, 노트북, 스마트폰 같은 고가 제품들을 미리 사고 가정에서는 휴지, 세제, 분유, 식료품들을 한꺼번에 쟁여두는 사재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월급 통장에 원화로 두면 손해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면요, 통장 돈을 달러나 물건으로 바꿔 놓으려
오르는 이런 움직임이 커지게 돼서 심리적 인플레이션이 먼저 시작되는 거죠. 사람들의 심리가 흔들린 다음에는 이어서 금융시장도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 1,500원 돌파는요,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을 재평가할 신호가 됩니다. 특히 외국인들은요, 환율 차트와 함께 이 4가지 지표를 유심히 보는데요. CDS 프리미엄, 외환 보유액, 경상수지, 한미 금리 차이입니다. 먼저 CDS 프리미엄이 뭐냐면요, 신용 부도 스와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날 위험을 시장에서 숫자로 매기는 지표입니다. 숫자가 높아질수록 부도 위험이 있다는 뜻인데, 한국의 5년물 CDS 프리미엄은요, 평소 20에서 40bp 범위에서 움직여 왔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오르게 되면요, 이 수치가 단기간에 훌쩍 뛸 수 있겠죠. 만약에 CDS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 즉 한국의 신용도가 낮아지게 되면요, 한국 정부의 외화 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해외 자본 유출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게 되는 건데, 쉽게 말해서 국가 신용 위험이 높아지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 더 높은 이자를 물어야 되고, 그러면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기업의 투자가 축소되고 협력업체들의 단가를 인하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근로자들의 임금 동결과 구조 조정으로 이어지면서 도미노처럼 영향이 번지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요, 에너지의 93.5%를 해외에서 수입해와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처럼 환율이 오르게 되면 필수 에너지 수입 가격이 뛸 테니까 지출하는 달러는 더 늘어나게 될 거고, 고환율 충격으로 경제가 위축되면 해외 수출 증가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서 달러는 많이 나가고 덜 들어오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외국인들은 원화를 구조적으로 약한 통화로 여기게 되면서 장기 보유하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요, 금리 매력도입니다. 현재 미국 기준 금리가 한국보다 높기 때문에 해외 자금 입장에서는 원화 자산을 굳이 보유할 이유가 적습니다. 안 그래도 금리 매력도가 떨어지는데 지금 돈까지 더 풀고 있으니까 어차피 한국에 투자해봤자 이자 메리트도 없고 원화 가치 하락으로 환차손 위험까지 있으니까 그냥 그 돈을 빼가지고 미국 채권이나 달러 예금에 넣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하겠죠. 그리고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 고환율이 계속 지속되면요, 주식과 채권 시장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충격이 이제 실물 경제로 들어오게 됩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원자재나 부품 수입 가격이 오르고 내부에 균열이 생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존하려고 고정 비용을 먼저 줄이게 되겠죠. 출장이나 교육, 마케팅 예산부터 줄이고 연구개발 투자도 줄이고, 그리고 당장 인건비를 깎을 수 없으니까 직원들의 월급 인상을 최소화하고 성과급도 확실히 줄이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이라도 환율이 일시적인 급등이 아니라 1,500원 선에서 계속 지속되거나 1,600원, 1,700원까지 오르게 된다면요, 결국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줄이고 경력자 채용을 하더라도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보류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요즘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취업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도 버티기 힘든 기업들은요, 희망 퇴직을 받거나 구조조정, 인력 재배치를 하면서 고정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려고 할 텐데, 결국 버티지 못하는 순서대로 사람도 기업도 정리가 되는 겁니다. 대기업은 그나마 회계 장부상 비용 조정으로 어느 정도 시간 벌기를 할 수 있겠지만 중소 협력 업체들은요, 엄청난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요. 그렇게 버티다가 안 되면 납품을 포기하거나 사업을 접는 곳도 나오게 되는 거죠.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그냥 오르는구나 하고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 경제는 핏줄처럼 다 같이 엮여 있습니다. 전 국민이 다 같이 힘들어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게다가 단순하게 버는 돈이 줄어들고 일자리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버는 돈은 그대로인데 막상 돈을 쓸 때는 모든 게 다 비싸져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 급등의 마지막 충격파는요, 결국 우리 민생에 직격탄으로 꽂힌다는 거죠. 생필품 가격부터 보겠습니다. 라면, 빵, 과자, 커피, 삼겹살, 치킨처럼 겉으로는 국산품이고 국내 매장에서 팔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재료와 사료, 포장지, 물류까지 달러로 움직이는 요소가 투성입니다. 밀가루, 설탕, 식용유, 사료용 곡물, 원두, 포장 비닐 등등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데, 만약에 환율이 뛰게 되면요, 원가가 급등하게 되죠. 물론 기업들은 초반에는 가격을 억제하려고 애쓰겠지만 결국 버티다가 한계가 오면 가격을 한 단계 점프시킵니다. 평소엔 5%씩 몇 번 나눠서 올릴 거를 한 번에 15%, 20%씩 올려버리는 거죠. 똑같은 제품인데도 양이 줄어들거나 가격이 엄청나게 뛰면서 마트 가서 장 보는 게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리고 에너지나 교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원유, 가스, 석탄 같은 1차 에너지의 93.5%를
달러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달러로 오르게 되면요, 몇 달 시차를 두고 난 뒤에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주유소 기름값이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이 크죠. 문제는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와 생산비가 연쇄적으로 상승한다는 겁니다. 공장 제품 출하부터 택배 트럭, 그리고 마트 진열까지 모든 단계에서 추가 비용이 붙어가지고 최종 소비자 가격을 올리게 되는데, 즉 나는 운전을 안 하니까 기름값이 올라도 상관없겠지 생각하지만 에너지 가격들이 오르면 차가 없는 분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환율 하나만 올랐을 뿐인데 벌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최악을 대비해서 각자 생존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달러를 왕창 사둬야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진짜로 금융위기급으로 한국 경제가 흔들리게 된다면요, 정부가 개인들이 달러 보유를 하게끔 놔둘까요? 실제로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요, 정부가 아예 달러 보유 자체를 막는 극단적인 조치를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걸 자본 통제라고 하는데요, 외환 위기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환율 방어와 외화 유출 차단을 명분으로 꺼내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물론 한국이 당장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무조건 안심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르헨티나가 대표적입니다. 패소와 폭락을 막겠다면서 기업과 개인들의 달러 매입을 강하게 제한했습니다. 기업이 해외로 달러를 송금하려면 중앙은행 허가를 받게 하고, 달러 보유 목적으로는 아예 외화 매입을 금지했었죠. 사실상 일반인들은 달러를 살 수 없게 만든 겁니다. 하지만 자본 통제를 하게 되면요, 당연히 부작용이 뒤따르기 마련이죠. 암시장에서 암달러 환율이 폭등하고 물가는 치솟아서 달러를 못 구한 국민들만 고스란히 인플레이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있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 서방 제재로 루블화가 폭락하니까 러시아 중앙은행은 외화 인출을 제한했습니다. 개인이 외화 예금에서 찾을 수 있는 달러를 1만 달러로 상한선을 걸었고요.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현금 달러 인출 제한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영국, 핀란드, 이집트, 이스라엘, 대만 등등 다른 나라들도요, 과거의 경제 위기 시기에는 외환 거래를 부분 통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해서요,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게 되는 거를 무조건 가만히 보고 있을 거라는 그런 보장은 없는 거죠. 아직은 외환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한국은 국제금융안전망에도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자본 통제를 할 확률이 낮은 거지, 진짜 최악의 경우가 왔을 때는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자본 통제는요, 시장 신뢰의 치명타라서 정말 최후의 수단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막상 진짜 위기가 오면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상상도 못했던 정책이 터져 나오면요, 이미 시장 신뢰는 바닥일 때이겠죠.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요,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고 고환율이 계속 지속된다면 전 국민이 다 같이 가난해지는 거고요. 여기서 더 심각해지게 되면은 경제 위기까지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은 개인 차원에서 대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개인들은 어떻게 생존하고 버텨야 될까요?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요, 생활비를 점검하는 겁니다. 가장 쉽고 빠르게 손볼 수 있는 게 지출을 줄이는 거겠죠.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겹치는 상황에서 쓰는 돈을 줄이지 못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은 구독 시스템도 상당히 많고 매달 나가는 고정비도 진짜 셀 수 없을 만큼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보고 당장 불필요하거나 과한 부분이 있다면요, 과감하게 손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한 달에 몇만 원쯤이야, 이런 건 괜찮겠지 생각하겠지만 이게 5개, 10개씩 쌓이게 되면요, 몇십만 원씩 나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요, 포트폴리오 점검이 필요하죠. 만약에 모든 자산이 국내 주식과 원화 예적금으로 쏠려 있다면요,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환율, 인플레이션, 국가 리스크를 모두 그대로 뒤집어쓸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최소한 금융자산의 일부는요, 국내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안 받는 달러나 해외 자산으로 나눠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자산들 어떤 게 있어요? 달러 예금이나 아니면은 달러를 이용해서 미국 주식, ETF, 채권에 투자한다던가 금, 원자재, 비트코인 같은 게 해당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원화만 들고 있었다면 올해만 해도 9%가 넘게 손실을 본 거나 마찬가지인 건데, 같은 기간 동안 같은 돈을 미국 채권 ETF에 넣어놨다면요, 이자 수익은 물론이고 환차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한 나라, 한 통화의 자산이 몰려있지 않도록 분산하고 해지하는 게 핵심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건요,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월급에만 의존하는 삶은 고환율, 고물가 시대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동결되거나 삭감될
살 수 있고 심지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우물 생활에서 벗어나서 여러 개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크든 작든 부업을 시작하거나 달러로 돈을 벌 수 있는 유튜브, 틱톡, 인스타를 키워놓는 것도 생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내가 일하는 것 말고도 돈이 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당이나 이자를 받는 파이프라인 자산을 늘리거나 임대소득도 방법입니다. 핵심은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두면요, 한 곳에서 수입이 줄거나 끊기더라도 적어도 굶어 죽을 일은 없다는 게 핵심이고요. 오히려 달러로 돈을 벌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있다면 저렴해진 한국 자산들을 더 싸게 주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겠죠. 이것들 말고도요, 더 다양한 생존 전략이 있지만 진짜로 꼭 해야 되는 건 이렇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환율이 이제 1,500원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버티면 언젠간 다시 떨어지겠지 라고 생각하고 막연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제 고환율, 고물가 시대에서 살게 된다는 걸 전제로 나는 어떻게 생존하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이런 걸 고민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율은요, 우리가 개별적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버티는 방식과 살아남는 전략은요,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죠. 미리 대비해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미래는요, 5년 뒤, 10년 뒤에 엄청나게 달라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